네, 안녕하십니까. 건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 만길 그냥 그렇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전부터 삼성전자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로 아침부터 삼성전자 약세를 띠면서 지수는 결국 330포인트 전후 무난한 만기로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현물과 선물 대규모의 매수가 이어졌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누른 그런 케이스가 되었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1월 만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에서의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배당 투자가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어제 오히려 금융 투자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이제 0.4% 정도 하락해서 2,47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거래 대금이 16조 4천억 여전히 거래 대금 많다가 됩니다. 외인들 4,898억 거의 5천억 가까운 매수를 보여줬다는 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매수세를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 준다가 됩니다. 반면에 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이 약 6,300억 정도 출하가 되었고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8,600억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기관에서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죠. 다만 이제 투시라든지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까지도 이제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규모보다는 현저하게 작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선물인데 선물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0.5%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다죠. 그래서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6,258개야 오히려 장 후반에 들어갈수록 선물에서 더 매수를 확대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9월 만기 이후로 이제 3만 계약이 넘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롤오버 포함해서는 거의 5만 계약에 육박한다가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앞전에 6월 만기일 그리고 9월 만기일 이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포지션을 대규모로 갖고 있다. 이 상태에서 시장에서 6월달 만기까지가 시장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였고 9월달도 어느 정도 시장의 강세를 유지시켰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을 한 번에 청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보통 그다음 12월 만기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어제 옵션 만기라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코스닥은 보합권 전후로 마감이 되었고요. 거래 대금이 11조 그리고 외인들은 63억 소폭의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680억의 소폭 매도를 했다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거래소와 코스닥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겠죠. 자, 어제 만기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초반부터가 실제적으로 소폭 약세를 출발했다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약보합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329.72,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 좋게 끝나봐야 327.5에서 330인데 330포인트 조금 아래에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시효과 때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 2천 정도 매수를 하다가 동시효과에 약 2,800억 정도 더 매수를 한 반면에 금융투자가 4,300억에서 6,300억 정도를 매도를 더 했고요. 그 외적으로도 역시 연기금에서 추가적인 매도를 1,000억 이상 나타내주면서 결국 8,600억의 기관 물량이 출하가 되었다 돼 있죠.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 특히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에 따라서 나가야지 말아야 될 물량도 일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수도 다시금 유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사실 이제 좋게 끝나면 좋은데 이제 기관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 만기가 330을 크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질 경우는 기관에선 대규모의 손실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었습니다. 그 포지션을 막았다 정도. 그래서 결국은 어제 하루는 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잘 막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외 증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소폭의 약박 정도 마감되었다 되죠. 우선은 미중 갈등이 재격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대만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가 이제 또 문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입법회 의원 4명을 중국 정부에서 자격 박탈을 시켜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시금 미중 간의 갈등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따른 우려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약박으로 마감되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대규모의 순매수를 보인 다음에 소폭의 매수와 매도 나눠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미증시인데 어제 장중에 미 선물이 이제
0.45에서 0.65 이 정도 되는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증시는 이제 다우지수가 1%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소폭의 하락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0.65에서 1% 정도의 하락인데 사실 색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뭐 하나씩 따져보게 되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 그래서 바이든 쪽 캠프 쪽에서 뭐 이제 6주간의 경제 봉쇄를 해야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정권을 이양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년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이 나타나기 어렵다 될 거고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 올 한 해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가 안 한 적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증가했다가 조금 줄다가 다시 증가하다 하는데 이게 더 커졌다 정도 이렇게 됐고요. 백신에 대해서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 현재는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퍼지고 하는 건 내년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 선거 끝나고 나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부양책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됐고 현재는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지 못하겠다가 되기 때문에 역시 이견 차이가 굉장히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조 2천억 불 정도의 부양책을 얘기를 한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다시금 오히려 더 축소해가지고 5천억 불 정도로 크게 낮췄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벌어졌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재 뭐 특별하게 호재성 재료가 없었고 그렇다고 이 부분이 새롭게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될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 업종 약세를 띄었다가 되고요.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은 변동성 지수가 8% 올라갔다. 가격이 밑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만 올라가도 퍼센트가 크게 올라간다 그런다. 25선 정도를 회복했다가 되고요. 유가는 크게 변동 없었죠. 그다음에 MSCI 코리안인덱스는 0.97% 하락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전날에 1.3% 정도 상승했었지만 국내 증시가 그 부분 반영 못했던 부분 고살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나 환율 큰 차이 없었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가 실제로 이 추세 라인 때 이탈을 했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탈을 했다가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 라인대를 계속해서 저항 인시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2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은 이 추세 라인대를 맞고 떨어진 그림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시장에서 아주 크게 시장 자체의 현재 흐름을 바꾸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말이 굉장히 많죠. 뭐 경기 민감 가치가 주도로 올라서느냐, 성장이 다시금 살아나느냐, 뭐 말이 많은데 사실 국내 증시는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미증시에서의 이 흐름이 좀 많이 엇갈리다 보니까 국내도 영향을 미친다 정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패턴 자체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됩니다. 다만 이 상승 추세 전환이 되고 우선 연중 작년에 이제 고가 라인 때 이런 자리대가 되는데 이 라인대가 우선은 저항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고 나서 지지 테스트를 어디서 마무리를 할 거냐 이 정도의 차이인데 제가 이제 차트를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거래량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치주 같은 경우 올라갈 때 거래량이 강하게 올라가고 어제와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작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작은 상태니까 양호한 조정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성장 ETF를 보게 되면 성장 ETF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좁은 패턴에서는 역시 위도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 반대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데 반대로 이제 성장 ETF 같은 경우는 앞전에 크게 하락을 할 때 이때는 하락 거래량이 실렸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은 반등할 때 반등 거래가 오히려 작다가 되죠.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이쪽은 방향을 위로 강하게 가기에는 매물을 단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위로 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때 지금 외국인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난주 들어올 때는 우선은 1차적으로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이 끝났다는 점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히려 더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은 이제 미 대선 결과가 바이든이 되었다. 여기에 따라서 신흥국이라든지 자유무역 이런 수출 개선 이런 것들이 모멘텀 받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들어왔다는 거고
실제로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수요일 날부터 이슈가 되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외국인들이 앞전에 들어왔던 관점과 다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비교를 어디로 해야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그리고 신흥국 안에 있는 그런 국가에서 비교를 한다면 대만이 거의 비슷하다가 됩니다. 그럼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증시도 이제 시장에서 7월달, 8월달, 뭐 10월달 계속 박스권을 보였다. 이 흐름이 똑같았죠. 다만 차이는 뭐였냐면은 10월달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라인대가 밑으로 더 떨어졌다 된 거고 반대로 대만 같은 경우는 중간 마디 전후에서 맞춰주고 돌파를 했다.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보다 대만 증시가 오히려 겉으로 차트로 볼 때는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나타냈다. 이 부분은 똑같다 됐죠. 연중 고가라는 부분은. 그래서 국내 증시와 대만 증시가 2018년도부터 사실 어느 정도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2018년도의 고가를 넘어가지 못한 상태지만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2018년 고가 대비해서 약 18% 정도 더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시각이란 부분이 지금 현재 단순하게 뭐 국내 증시에 들어온 것이 백신이 이제 성공해서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대선 불확 실성이 끝났고 바이든이 되면서 앞으로 수출 경기가 좋아진다.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는 국가들, 경제 성장률 회복이라는 것들이 양호한 국가들, 거기를 중심으로 들어온다라고 본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우선 해운주들 굉장히 큰 폭의 급등했다.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났다. 이 부분이 해운지수의 강세로 연결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배가 없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그리고 향후 이제 아무래도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임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반면에 뭐 백신에 대한 낙관주의가 너무 강하다.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개발됐다. 이거 하나만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 외적인 쪽에서는 차익실이 일부 떨어졌다 되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강군제 매출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중국 강군제와 연동이 되는 것을 국내에서 화장품이라든지 거의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해운은 급등을 하고 일부 화장품 그리고 이마트의 실적이 좋게 나왔던 부분이 일부 내수 유통 이 정도의 강세를 띄었다 되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어제 기관에서가 8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8천억대에서 6천억 정도가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도라는 부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약세를 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도 하락을 했고 서비스라든지 제약 역시도 하락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경기 민감이 강했냐, 가치가 강했냐, 뭐 성장이 강했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부 강세 모멘텀 있는 쪽을 제외하고는 다 약세를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죠. 수급을 보면은 우선 동반 매수가 굉장히 작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외인들은 적극적으로 산다가 동일한데 기관에서는 어저께 프로그램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매도한다고 되기 때문에 동반 매수가 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인들은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강하게 샀다가 되죠. 그러면 어저께 제가 장중에 아침 시작할 때 삼성전자를 강하게 안 올린다? 이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얘네 정말 큰 그림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선 이쪽에 대해서 매수를 강하게 했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해서 대표적으로 국내 수출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국내에서 가장 비중이 큰 IT 자동차라는 전차를 샀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일부 샀다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종목별로 나타난다. 역시 100억 이상 대부분 샀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다가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면 매도에서는 이제 네이버 매도를 했다가 되고요. 셀트리온 매도를 하고 대한항공 그리고 신한지주, 한국금융지주 같은 은행이라는 증권 이런 쪽도 많이 매도를 했다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업종 전체적으로도 많이 올라간 쪽이라든지 또는 언택트 관련이라든지 이렇게도 되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약간은 업종보다는 종목별 성향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관인데 기관에서 어저께 뭐 워낙에 매도를 많이 하니까 실제로 100억 이상 매수가 삼성전기 하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되죠. 그 안에서 일부 화장품을 사고 내수 유통을 사고 자동차 부품을 사고 이마트를 사고 이 정도만 샀다 되는 거고 매도를 보게 되면 아침부터 삼성전자 굉장히 열심히 팔았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역시
크게 매도가 나왔다 되고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삼성 S다이, 현대모비스, 카카오 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전반적인 매도가 프로그램 영향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대형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대형지수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이격이란 부분을 앞서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까지는 이격이 현재 과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지수가 사실 2,500을 훅 넘어가면은 단기 이격이 과열권 들어온다 이렇게도 될 수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격 자체가 그러면은 꺾였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 지수를 볼 때는 기준 104.9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105라는 가정대를 갖다가 살짝 떨어진 그런 케이스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먼저 들어올 때는 당연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건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와 개인들이 중심으로 시장 끌고 갈 때 차이가 뭐냐 사실 이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앞전에 우리가 겪어봤지만 6월 달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약 15% 정도 올라갔었던 시기가 있었죠. 이때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격이 크게 벌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미증시라 이쪽이 약간 불안해진다 되니까 가파르게 급락이 떨어졌다. 그래서 과열이 들어오면서 떨어졌던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 근데 8월 때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약 12% 정도 올라갔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확대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급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행보만 해주면 어떤 과정이냐? 이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됩니다. 왜냐하면 21선 자체가 앞전에 행보를 왔다 갔다 하던 가격에서 이제 상승각으로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올라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실질적으로 이제 과열 자체를 자연스럽게 완화시키는 과정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대규모로 산다는 부분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은 만기 이후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만 약 3조 3천억을 샀다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10월 말에 리밸런싱에 따른 영향을 1조 5천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기계적으로 나간 부분이라서 이거를 포함시킨다면 실제로 약 4조 8천억을 샀다는 얘기고 선물에서가 5만 개야. 금액으로 따지면 약 4조 정도 된다. 어떻게 보면 9조 정도 된다고 되죠. 그러면 이 규모를 잡고 한 번에 시장에서 나갈 가능성이 있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를 한다 쪽이 되면은 시장의 안정성을 띄냐면 예전에 시장에서 2017년입니다. 벌써 이제 한 3년 정도 지난 이야기인데 화면 넘길게요. 2017년도에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냐? 대형 지수가 이제 4월달, 5월달인데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겁니다. 시장에서 전망치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일부 대형 쪽에서가 업황이 좋아진다 되고 이 과정이 결국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때가 역시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16% 정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16% 아니라 8% 정도 올라왔던 그런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에서 마찬가지로 과열이 나타났다 되죠. 근데 외국인이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옆으로 행보합니다. 자연스럽게 행보하면서 이격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부터 전체적으로 장기 상승 추세로 연결시킨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왜 가파르게 들어왔냐? 우선은 빨리 채우는 게 첫 번째 아니고 그리고 나서 결국 코로나라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백신이 아직 성공이 완료되지 않았고 기대감이 크다. 다 맞는 얘기인데 내년 시장에 대해서 그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이제 벗어난다라고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자유무역주의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한다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코로나에 따른 영향을 벗어난다. 즉 지금 들어온 건 내년을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냐? 강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방향을 만들어준다 됩니다. 그게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미증시가 조정받았다. 어쩐다 뭐가 안 좋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가파른 급락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쉽지가 않다 되는 겁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상에서도 이제 대형보다 오히려 종합주가지수가 이격이 좀 더 낮아 있는 케이스인데 왜 그러냐면 대형 지수를 중심으로 두다 보니까 대형주의 강세가 더 강했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어차피 박스권 상단은 살짝 넘어갔다. 이거는 똑같은 케이스고 상단에서 지지를 받느냐 이 정도 케이스인데 지금 21선이 살짝 상승을 바꿨다 되죠. 그러면 오늘과 내일 약 이틀 정도를 미리 계산을 해보면은 2475라는 자리대를 뭐 오늘하고 월요일 평균적으로 맞춰준다고 될 경우는 월요일에 되면은 이격이 3.92로 떨어지고요. 화요일에 되면은
그죠? 화요일날 되면은 3.74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격 자체가 3.7 정도 내려오면 다시금 시장에서 숨고르기 마무리 상승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형 지수가 강세했는데 외국인이 시장을 잡아갈 때가 안정적인 시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지금 외인들이 없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 분들의 여전히 움직이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위로 가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없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 자체도 거래소가 강세 띄고 지수가 2,500을 갈 것 같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매매하고 갖고 있는 종목은 코스닥이지만 거래소가 강세 띄니까 같이 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안 줄어드는 거죠. 문제는 앞전에 신용이 9조 가까이 늘어났다가 한번 급락할 때가 8조 2천억 정도 줄었는데 다시금 8조 8천만 됐다가 다시 떨어질 때 8조 2천억으로 다시 줄고 다시 올라갔는데 8조 5천억. 신용 자체가 가파르게 축소되는 과정이 나타나줘야 시장에서 어려운 매물을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신용이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닥에 대한 관점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차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제하고 다 똑같고 이제 국내에서는 만기가 끝났으니까 기관에서의 수급 개선이 유입이 되느냐 이거 정도만 기대를 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주 하나 보도록 하죠. 어제는 전체도 다 빠졌다 그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소폭의 상승 수익 정도, 그 다음에 한국조선양은 11.3%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현대건설의 이제 상승이 축소돼서 0.9% 정도. 그 다음에 어제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매수가 밴드가 14,950원에서 15,300원이었는데 시가가 15,150원이었으니까 시가 기준에서 1% 정도 손실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나가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뭐 이번 주 굉장히 좋았던 그런 한 주가 되는데 다음 주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수급과 국내 증시의 차별화가 얼마큼 나올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